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제 총선이 딱 30일 남았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 나가 이제 추세가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추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상승 추세는 이제 조금씩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하락세 역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모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만 과반을 얻을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잘해서 승기를 잡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언론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동훈의 1인 플레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주 인기를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판을 흔들 리스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민생이 부담이었습니다. 선진민주정에서도 선거의 승패가 경제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집권 여당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고물가는 사실 곡물 80%를 수입하고 에너지 100%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정부가 책임질 수만은 없는 대외 변수입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 한복판에 사과 한 알이 떡 사진이 찍혀가 있고 사과 5,000원. 사과 5,000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그런데 추석 때까지는 그보다 더 비싸졌으면 비싸졌지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이 전임 문재인은 이 재정을 황폐화시키는 후에 떠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으로 고물가를 일부나마 흡수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예컨대 고유가를 재정으로 조금이라도 흡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야당의 전략가들은 이번 총선에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려고 온갖 잔꾀를 동원했습니다. 작년 3월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에 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타임테이블을 딱 놓고 보면 정확히 총선이 맞물리도록 되어 있었죠. 그들은 총선 기간에 김건희 리스크를 증폭시켜서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리스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전부터 시작된 대장동 게이트부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인동 개발 비리 외에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일주일에 3차례씩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정자동 호텔 건설에 연관된 비리와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무엇보다도 정말 지저분한 사건이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언제 다시 구속영장을 쳐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된 처지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번 총선은 솔직히 이재명으로서는 질려야 질 수 없는 선거인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입니다. 말하자면 민생이 이처럼 계속 어렵다면 여당은 중간평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터였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니 그래 2년 동안 8% 넘게 올랐죠. 천정부지로 오르니 사실은 소득이 줄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판국에 벌어진 중간평가이니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나 손쉬운 승부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지나치게 친명일색으로 하다가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사 주변에서는 공천 학살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밀실이니 사천이니 하는 아주 불량한 단어가 횡행했습니다. 덕분에 대장동이니 백인동이니 하는 단어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은 아주 낮아지고 사라지고 비명 행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비명 행사는 마침내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하마가 됐습니다. 원래 이재명에겐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째, 민주당을 완전한 이재명의 당으로 만든다. 비명견이 친문이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자기의 지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겠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어떻든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드는 제1야당만 된다면 차기 대선 후보는 다른 것과 진배 없을 터였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151석 과반 승리. 이건 이재명이 직접 얘기한 거죠. 180석은 몰라도 151석은 하겠다. 공천 파동이 지나가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끝내 과반은 딴다. 이것이 이재명의 판단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민주당이 151석만 얻는다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이 승리. 국민의힘에서 원희룡이 달라붙었습니다. 본인도 이 판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거의 한동훈과 맞먹는 대선 후보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치 승부사로서 할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사실 이 셋째 항목을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양을은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손쉬울 것 같았던 세 가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수도권 승리를 장담할 처지가 못 됩니다. 아니, 패배가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 승부를 놓고 한동훈은 연일 험지를 찾았습니다. 수도권 험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공천이 아닌 사천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배명 행사가 여기저기 벌어지고 마침내 탈당 사태가 벌어지면서 1월까지 팽배하던 정권 심판론 대신에 정권 지원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권 지원론은 계속 올라가고 정권 심판론은 견제론 심판론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 지역구 254석 가운데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수도권 과반 승리는 이번 총선 과반 획득을 위한 아주 필요 조건입니다. 수도권에서 밀리면서 과반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냉랭했던 수도권 민심이 지금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느냐 이걸 물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여당 다수 당선에 응답을 한 비율은 42%. 이어서 제1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 다수 당선에 배팅을 한 사람은 26%. 제3지대 당선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4주 조사에서 여당 다수 당선 32%에 비교하면 무려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 다수 당선은 31%에서 25%로 오히려 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내려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인천, 경기 지역은 여당 다수 당선이 33%, 그리고 제1야당, 민주당 다수 당선이 41%. 바꿔 말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8%포인트가 높게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다수 당선은 16%였습니다. 수도권이 국민의힘에게 여전히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상승 추세는 바뀌지 않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솔직히 어제도 친명횡재, 비명행사가 계속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제 지리대에 나온 뉴스였죠. 민주당 광주 서울 경선에서, 그러니까 텃밭입니다. 그 텃밭 경선에서 양부남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부산 고검장 출신이죠. 양부남은 이재명의 사법 대응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팀장 역할을 한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변호사비 대신에 공천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런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양부람의 경선 승리로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변호인단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경선 후보에서 탈락을 했던 대장동 변호사 김동완은, 이분은 아주 젊은 변호사더군요. 이 김동완은 하루 만에 결정이 번복돼서, 그러니까 원래 3인 후보 속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장동 변호인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 그리고 위례 신도시, 성남 FC 사건, 백인동, 이 모두가 병합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죠. 이 사건과 그리고 같은 합의 33부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를 한 박균택도 광주 광산갑에서 현역인 이용비를 꺾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변호인단 중에는 지금 실족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판국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과 손을 잡아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한 홍영표가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획득한다, 그리고 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당을 하고 최소 과반은 넘을 것 같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게 홍영표의 말입니다. 홍영표는 민주당의 예측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만 마무리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에 국민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매일 1%, 2%씩 다시 지지도가 상승을 하고 총선에서 승리한다. 이게 민주당 시나리오다. 그런데 저는 좀 회의적이다. 글쎄, 그러고 보니 홍영표 의원과 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민주당 시나리오 얘기는 진작 듣고 있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홍영표는 이번 비명행사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반대 세력, 방탄정당의 걸림돌이 된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문 비명들을 제거를 하는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원이 공천 탈락을 거론하면서 홍영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원내대표를 한 사람을 그렇게 하위 평가에 집어넣은 건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던 것 같다. 박 의원이 희생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홍영표는 이틀 전 비명행사의 밤에 거의 다 뿌리가 뽑혔다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과 정체성을 다시 만들기 위한 내부 동력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쉽게 말해 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그런 한탄입니다. 자, 어쨌든 수도권의 싸움은 격전지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수도권 싸움에서 여야의 승부가 갈리는데 격전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최대 격전지는
역시 이재명과 원희룡이 충돌한 인천 계양을 이 싸움은 워낙 국민의힘 험지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서 이재명으로서는 어렵지 않은 싸움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느 언론도 이 계양을 격진주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명룡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 원희룡이 비등비등한 그런 싸움을 벌일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총선 30일을 앞두고 최대 격전지인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과 원희룡이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7일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 질문에 이재명 45% 그리고 원희룡 41%. 이재명이 4%포인트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성별 분석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남성층에서 원희룡이 45% 대 41%로 이재명에게 4%포인트가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층에서는 이재명이 48% 대 37%로 무려 11%포인트가 우위였습니다. 연령별로도 18살부터 29세,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60대 이상부터는 원희룡을 더 많이 선호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아주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한편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두 자릿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한 군데뿐 아니라 두세 군데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 18살부터 29살까지 이 조국은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20대가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만큼 조국과 그 안에 정경심이 아들, 딸에 대한 가짜 수리를 만들어서,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아주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조사한 결과 조국 혁신당 지지도는 6%. 물론 컨벤션 효과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는 제3지대 정당 중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여전히 3%. 아마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모두 1%였습니다. 하지만 20대 응답자 125명 가운데 조국 혁신당을 선택한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정과 균등한 기회를 최우선이 가치로 여기는 20대에게 입시 비리는 정의를 왜곡해서 남의 기회를 빼앗은 최악의 범죄인 것입니다. 30대도 1%에 그쳤습니다. 이는 70대 이상 3%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은 60대입니다. 평균보다 높은 8%를 얻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조국 혁신당은 15%를 얻었는데 국민의힘 비례정당 37% 그리고 민주당이 얻은 비례연합 25%에 이어 3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20대는 1%만이 불과 1%만이 조국 혁신당에 표를 주었을 뿐입니다. 70대 이상에서도 조국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무려 6%였습니다. 한편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캐시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른바 이 4개 여론조사들이 벌이고 있는 전국 지표조사 MBS 3월 2주차에서 조국 혁신당 지지도는 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겁니다. 갤럽이 6%, 조국 혁신당 MBS는 7%.
그런데 여기서도 20대에서는 2%에 그쳤습니다. 70세 이상은 3%가 조국혁신당을 꼽았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는 조국혁신당은 14%로 나타났습니다. 왜 비례대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교차투표로 이해를 합니다. 뭔가 하면 민주당이 비례연합당에서 진보 세력, 특히 시민연합이 추천하는 4명까지 3명, 3명, 4명 이래서 총계 10명의 진보 세력을 순순히 배치를 합니다. 그걸 꼴보기 싫어하니까 차라리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에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높게 나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고 보니 조국 혁신당의 지지 기반은 40대와 50대입니다. 20대와 30대는 조국을 멀리하고 그리고 60, 70대는 보수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결국 조국 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40대, 50대입니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은 40대가 12% 그리고 50대가 11%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도 40대, 50대만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어떻든 보시다시피 이재명은 너무 일찍이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사랑화를 획책했다는 의심은 이제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자신의 명운을 건 명룡대전을 치러야 하는데 이제 원희룡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따라 붙었으니 말하자면 발등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결국 명룡대전이 이번 총선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자칫 전국적인 선거 유세보다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판에 이재명은 선거기간 안에 최소 5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출두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8일도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장 강규택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재판이 멈춘 지 49일 만입니다. 이재명은 2월 27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그리고 백연동 성남 FC 재판에 출석을 한 지 정확히 10일 만에 법원에 다시 출석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기자들이 그 용서하지 않고 핵심을 찌르습니다. 재판받는 의원들 컷오프로 공천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 재판받는 다른 의원들을 모조리 자르면서 왜 당신은 살아남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아주 묘한 대답을 했습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떠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다.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답을 돌리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토론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 추진 특검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맡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 출석이 부담되지 않느냐,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말 후한무치라고 해야 합니까? 저는 어제 방송에서 이번 선거는 아주 묘한 선거가 된다면서 민주당의 리스크와 그리고 국민의힘 리스크를 모두 수면 아래 잠기게 한 새로운 공천 리스크가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선거 30일 전 판세를 좌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비명 행사는 우리 좌파가 선거에 패배한다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공천을 보는 국민의 시선도 똑같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3월 2주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81%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불과 10%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잘못하고 있다가 70%, 잘하고 있다가 17%였습니다. 중도층은 긍정적 35%, 부정적 50%, 그리고 무당층은 긍정적 26%, 부정적 43%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공천은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53%, 긍정적이 32%입니다. 그 차이가 꽤 크죠. 21%포인트나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습니다. 중도층은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1%였습니다. 무당층은 긍정적 19%, 부정적 51%입니다. 한편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은 정부 여당 지원론 45%, 그리고 정부 여당 견제론이 47%였습니다. 거의 달라붙은 겁니다. 직전인 2월 4주와 비교를 하면 지원론은 1%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견제론은 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의 컷오프 이후 탈당을 선언한 홍영표도 결국 이낙연과 손을 잡았죠. 홍영표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 컷오프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홍영표는 지난 6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홍영표는 라디오에 나가 자신의 컷오프와 관련해서 당의 보복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홍영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선언해놓고는 갑자기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저는 당시에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해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정리해야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이다. 홍영표의 말처럼 이재명은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판한 말을 참지 못한다는 평가가 너무 잦아 보입니다. 정치는 남에게서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비판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걸 참지 못하면 민심과 괴리가 생깁니다. 그런 권력의 끝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